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 전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힘을 빠진 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평가 한번 내려주세요. 네, 결국은 최근에 이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일으켰던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바로 미국에서의 재정 부양 합의 난항과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시장에서 비교적 좀 큰 폭의 반등이 좀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선 전에 합의를 하려면은 24시간 안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을 이제 최후 통첩으로 날렸죠. 그러면서 이날 이 오후 3시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대화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하기로는 또 즉각적인 딜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또 전망을 제시를 하는 등 여전히 좀 기대감이 좀 약화된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좀 힘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와 그리고 이른바 리오프닝주 좀 너나 할 것 없이 좀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또 막판까지도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리는 굉장히 좀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 하락했습니다. 장중한 때 상승하기도 하는 등 등락을 거듭했었던 WTI 가격이었었는데요. WTI는 지난 밤 사이에 이 노박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고 감산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중한 때 41달러 선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전환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0.3% 넘게 하락하면서 4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값이 1920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마찬가지로 부양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값은 하락 전환했었는데 약보합으로 잠시 전에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선물 시장에서 마감은 0.02% 강보합이었습니다. 1906.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책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가운데서 소폭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772%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가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0.29% 하락하면서 93.41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이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IMF에서 주최한 그 포럼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 및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 활발히 대화하고 또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등의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다만 통화 정책과의 좀 연관성, 그리고 잠재적인 불법 활동 및 사이버 공격 등에 따른 좀 리스크 때문에 실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또 입장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화폐 분야 역시 미국이 맨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이는 실물 화폐의 보완제 성격이지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한편 연준은 멕시코 중앙은행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코디를 출시한 것과 더불어서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좀 늦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인정하면서도 신중론을 펼쳤던 제롬 파월 의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투자자들도 이번에 파월에 좀 관련된 발언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브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 폭탄 선언이 전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몇 달간은 증시와 좀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파월이 신중론은 또 나타냈지만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무브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좀 관심을 또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에 좀 도화선 역할을 했다라고도 보여지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민간 가상화폐가 채택 시에 중앙은행들의 결제 시스템이 좀 지배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향후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스탠스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편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같은 날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연설했는데 정책에 대한 힌트가 있었을까요? 클라리다 부의장의 좀 발언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입장이 좀 그렇죠. 추가 재정 부양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입장에서는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은 비교적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이 이날 이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는 것 그리고 그 얼마간 2%를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면서 일단은 통화 완화 정책 지속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즉 연준의 긴축 전환이 결국은 정해진 시간은 없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르겠다라는 의중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한 것으로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피로해져 있는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지속적으로 이제 경고를 내놓는 것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람들을 더욱 피로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비난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파우치 박사를 재앙 그리고 이디엇, 멍청이라는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재선 캠페인에서 사람들은 파우치와 멍청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지쳐 있다면서 멍청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디어트, 멍청이라는 단어를 직접 여러 번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매번 그가 TV에 나올 때마다 폭탄이 터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만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할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반면에 이런 내용을 그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또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역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듣는 데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 이 위기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는 트럼프에 지쳐 있다라고 공격을 또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에 3차 확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38개 지역에서 5%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확산은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서 확산이 됐었고요. 또 2차 확산은 선벨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산과 다르게 3차 확산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장님, 이런 3차 확산이 다시 시장을 좀 직접적으로 부진하게 만들게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이 3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경제 락다운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게 점쳐진다라는 점에서 패닉보다는 어떤 다른 악재성 재료와 합쳐져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업종 간에 좀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는 증시가 이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됐던 것과 비슷한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대선과 그리고 코로나19 이슈가 이 산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계론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스트리트라는 또 IB에서도 이 집콕주가 계속해서 좀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의 업종 간의 영향에 대해서 좀 주시를 했고요. 다만 또 지난달에 이 뱅크레이트닷컴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44%가 향후 6개월간의 최대 리스크를 코로나19로 꼽았습니다. 대선보다도 경제에 더 큰 리스크를 꼽고 있는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업종 간의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더 큰 우려로 전이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블루웨이브 민주당 물결이 일어난다면 피스컬 플러드게이트 재정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한 규모의 코로나19 재정 부양책과 공공기반시설 지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 등을 편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의회 다수가 민주당인 것은 상당히 많은 추가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내년 3분기에는 이 의료보험과 다른 혜택들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 인상이 뒤따른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그의 공약에서 향후 10년간 이 5조 4천억 달러, 6,156조 원 규모의 신규 지출 법안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 지출은 더 높은 세금 부과로 지출을 상쇄시켜야 하는 그런 것인데 연소득이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억 5천만 원 이상인 가계와 2017년 법인세 인하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이에 따라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력한 조세와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은행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한 부양책을 펼치는 것은 인상된 조세와 세금으로부터 얻는 자금으로 이 신규 지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어느 정도는 상충시켜준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면서 이 민주당의 압승에 따른 그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압승 시나리오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제는 되살아나겠지만 세금 인상에 관련한 부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연 이에 따라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날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에서도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 시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바이든 당선에 따른 법인세 재인상 등의 기업이익에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통큰 부양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나리오 시에 2024년도에 S&P 500 기업들의 EPS가 22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존의 베이스 시나리오 대비해서 더욱더 좋은 기업 이익 전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증세 대 부양이라는 그 두 가지 이 요소를 놓고 봤을 때 후자에 더 힘이 커서 넷 파지티브, 그러니까 더욱더 이점이 크다라는 뜻으로 시장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 재정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대한 또 주목도가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 12 사전 예약 첫날을 맞아서 이 선주문에 대한 수요가 전작 대비 2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AMC가 뉴욕 극장을 재오픈한다고 전하면서 이 기대감에 이날 17% 급등했습니다. 인텔이 SK하이닉스의 11조 원 규모의 메모리 사업 부문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팀장님의 애플을 꼽아주셨는데 물론 어제 애플 주가는 하락하긴 했지만 애플 주주들에게 상당히 좋은 뉴스가 있었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이폰 12를 공개를 한 애플이죠. 전작 대비해서 이 선주문 물량이 2배 이상, 그러니까 초기 수요가 대박 조짐을 보인다라는 소식이 9to5Mac 애플 전문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굉장히 좀 정통한 전문가로 좀 통하는 권밍치 TF증권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아이폰 12의 이 24시간 동안의 선주문이 17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이폰 11의 출시 당시 같은 기간에 50만 대에서 80만 대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거밍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선주문을 받은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중에 특히 프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본 모델과 예상외로 비슷한 수준의 좀 수요가 나타났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향후 이 제품 판매 분포에 대해서는 미니 제품이 한 10에서 15%, 기본 제품과 프로 제품이 30에서 35%, 그리고 가장 하이엔드인 프로 맥스가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한편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12의 초기 수요가 전작에 비하면 대박이다. 하지만은 슈퍼사이클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같이 내놨습니다. 첫 대화면 모델이었던 아이폰 6가 첫 24시간 동안의 선주문이 약 400만 대에 달했다는 점을 인용을 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두 가지 제품밖에 이 선주문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미니 제품과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이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뭐 아이폰이 한 1년에 2억 대 정도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슈퍼사이클을 논하기 위해서는 거의 3억 대가량 팔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아이폰 12의 초기 수요가 어땠을까요? 제품별로 보면은 하이엔드가 예상외로 좀 강세를 보였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 시장이 특히 좀 강세를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서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거밍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아이폰 12 프로 판매의 약 한 30에서 35% 정도를 중국 시장이 차지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유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타국 대비해서 5G 네트워크가 비교적 좀 견고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5G 아이폰과 타이밍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 폰에 대한 좀 인기가 식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이폰이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 듀얼 심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미니 모델이 좀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도 중국 시장에 굉장한 좀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원래 또 중국인들은 소형 화면의 스마트폰을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첫날 대박은 일반적으로는 애플의 슈퍼사이클 기대를 좀 지지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서 과거 이 슈퍼사이클 제품 대비해서는 다소 좀 부진한 초기 수요가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물론 출시 모델이 이번에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밍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전 예약 첫 주말, 그러니까 10월 18일까지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는 수요가 한 9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이폰 11은 1200만 대 정도였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오히려 좀 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최근에 애플이 또 아이폰 11에 대한 가격을 좀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 제품이 다른 제품을 이 잠식을 하는 카니발레이제이션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폰 12는 일단은 4개 모델 가운데서 2개 모델만 우선 예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속에서도 약간의 좀 불안감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영화관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AMC가 뉴욕에서 이 극장이 재개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 밤 사이 17%나 급등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는 10월 23일에 극장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AMC는 우리나라의 CJ, CGV 정도로 비교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영화관 체인이라고 이해하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뉴욕은 관광업과 엔터 산업이 주된 먹거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극장을 재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뉴욕은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번에 쿠오모 주지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AMC 극장의 10월 23일 재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오픈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것 때문에 영화 관련주가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AMC가 그렇게 크게 올랐고요. 시네마크도 6% 정도 올랐는데 AMC의 CEO는 이번 소식은 영화 산업의 기념비적인 단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AMC의 영화관이 직접 오픈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극장이 재오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AMC의 주가도 올랐는데요. 팀장님, AMC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결국은 이 영화 산업에 대한 좀 회복 속도 그리고 관련주와도 연동된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좀 섹터 전반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항공업이라든지 여행업과 같은 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던 섹터와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영업 재개만 된다면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은 여러 번 좀 이런 부분들이 연기됐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미끄러지는 흐름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영업 재개가 되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느릴 것이다라는 회의론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 웨드부시 등의 일부 IB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의 미국에서의 영화 산업 회복세가 중국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 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MKM 파트너스라는 IB에서도 올해 미국에서의 박스오피스 매출이 약 한 80% 정도 감소할 것을 점치면서 영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 개선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는 점에서 관련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SK 하이닉스 측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인텔과 SK 하이닉스가 이날 중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분 매각 거래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큰 폭은 아니어도 하락장 속에서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낸드 플래시 사업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인텔은 그간 D램 부분 사업을 일본에 매각하고 CPU 분야에 집중하면서 낸드 플래시 사업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시장 경쟁 격화에 따라서 이 분야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이번 매각이 오히려 사업 분야를 좁혀서 이 CPU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는데요. 과연 이번 인텔의 매각 상황, 최근 이 시장에서는 인텔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약세장 속에서도 인텔은 굉장히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다른 메모리주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텔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업계에서도 이번 무브를 좀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인텔과 관련한 좀 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곧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재택 트렌드 수혜를 좀 받은 것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도 좀 경계 심리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스랜드 캐피털이라는 IB에서도 최근에 이 서버용 칩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호실적이 만약에 나와주더라도 투자에 좀 경계를 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결과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7나노 제품 출시 시기 좀 지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곤두박질 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